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에 이준석 전 대표가 와가지고 길어져서 좀 송구합니다. 원래 10시에 시작인데 무려 10분이 늦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오늘 원래 예정돼 있던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만남. 이 예정돼 있었는데 박정하 대변인, 수석 대변인이죠. 최고위하고 백보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만납니까? 오늘? 왜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만난다는 게 있었는데 그런 정보 없습니다. 일정이 있는 걸 확인하지 못했고 지금 비대위원장께서는 마지막 비대위원 인선 작업 때문에 혼자 조용히 계십니다. 이렇게 혼자 조용히 계시는 당대표. 혹시 박정하 대변인이 혼자만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일정 있는데. 아니요. 비대위원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비대위 명단이 잠시 후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어떤 명단이 나오는지 보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해 드리겠고요. 여당의 대표가 됐으면 의례적 인사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제1야당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네. 필요하다면 정의당도 가야 되고 새로운 다른 원외 정당이 있다면 다 가서 인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 원내정당 대표는 다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례적 인사죠. 의례적 인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 혼자 사시지 뭐하러 정치권에 와가지고 나 혼자 그렇게 산다로 하십니까? 갑니까? 나 혼자 산다? 그러니까 뭘 혼자 사시는 거예요? 막 국회의원이 질문을 해도 그 혼자 궁금해하세요 이러시고 대답을 하시고. 그건 좀 매우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의례적 인사조차 혼자 조용히 인선을 마무리하실 거면 혼자 조용히 사시지 뭐하러 이 정치권에 와가지고 사람들 심기를 건드냐 이거예요. 근데 인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상대방을 네.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이 여의도의 관례고 네. 뭐 비대위원 인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사하고 오는 거랑 비대위원 임명하는 거랑 뭔 연관관계가 있죠? 그냥 인선은 인선대로 하면서 인사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뭔가 일정에 큰 착오가 있었든지 네. 아니면 인사하러 가려고 했는데 예. 뭔가 뭐 당내 반발이 있어서 이걸 취소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냥 꼴 보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면? 꼴 보기 싫은 데를 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꼴 보기 싫고 마이웨이는 하고 싶고 또 예. 정치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욕심들이 결합된 것 같아요. 그 용산에 들어가신 게 어떻습니까? 거기 가면 보고 싶은 사람 많은데. 용산에 비서실장.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불출 마선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 우리 화면 분할 좀 해주세요. 두 분 저 신인규 위원장하고 우리 전용기 의원하고 화면 분할 좀 너무 재밌어요. 두 분을 동시에 보셔야 돼요. 시청자분들. 전 요 시간을 일주일에 항상 손꼽아 기다립니다. 근데 올 때마다 답답한 뉴스밖에 없으니까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예, 아니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아니 댓글창에 시원합니다 막 계속 달리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오기 싫었는데 누가 시켜서 억지로 왔나? 에이 오기 싫은데 왜 오겠습니까 이 자리. 사실 네. 정치권에 있으면서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머리 아픈 데가 여기예요. 사실 보시는 분들도 답답하고 열받고 화가 나잖아요. 네. 하는 사람도 진짜 열받거든요. 도저히 답이 없는 부분도 풀어야 되는 거고 진짜 꼴 보기 네. 싫은 사람도 네. 앞에서 이야기 잘 들어줘야 되는 게 정치권인데 네. 그거 하기 싫은 사람들이 여기 왜 와 있겠습니까? 사실 불출마 선언했던 거 사람들은 되게 높게 평가한다고 하는데 저는 네. 바로 용산 직행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읽었어요. 예. 지금 근데 뭐 의례적인 인사까지 거부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럼 막가자는 겁니까? 뭐 이런 네, 멘트가 맞아요. 생각이 날 정도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억지로 등떠밀러 온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연설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스처도 많이 쓰시고 네. 뭐 이렇게 되게 신나 꽃게 보이는 꽃게. 그러니까 신나 보이는 느낌도 좀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근데 기왕 자원에서 잘 할 거면은 여의도의 문법도 따르고 네. 그동안에 있었던 관례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무너뜨린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뭐 여의도 사투리 바로 구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설문 어떻게 보셨어요? 사투리랑 사투리는 다 썼다고 생각합니다. 사투리란 사투리는 다 썼다. 그러니까 여의도 사투리의 원조?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다를 것이다. 뭐 예. 한동훈 장관은 다르다. 이게 원래 한동훈 장관의 구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그 장관직을 하면서 사실 예. 싸움도 많이 하셨고요. 예. 본인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서 예. 그래도 나는 다르다. 여기 5천만의 국민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라고 지속적으로 어필해 오셨.
외쳤어요. 네. 그런데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문 쓰자마자 이재명 대표 욕부터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운동권도 욕했고 민주당도 욕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 개딸 전체주의 이야기하고 개딸 586 전체주의. 청산론 네. 얘기하시면서 네. 일단 상대방 비방부터 하고 들어가는 이런 연설문은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그게 결국에는 여의도 사투리인 거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대위원장 하실 때는 그래도 네. 민생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오자마자 이재명 대표 욕부터 하고 586 청산욕 하고 뭐 그다음에 개딸 전체주의 하면서 민주당 비방부터 하고 들어오셨거든요. 네. 이게 사투리가 아니고 뭡니까? 습득력은 되게 빠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똑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 사투리 바로 습득해가지고 바로 바로 얘기해버린다. 써버리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바깥에서 온 정치인들에 대해서 물론 저는 뭐 이렇게 바로 비대위원장 직행하는 거는 매우 무리수라고 보지만은 네.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좀 신선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좀 신선함을 용기. 바라는 건데 오자마자 지금 우리 전용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구태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이건 매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취임할 때 그 말씀 자료 보니까 뭐 불체포 특권, 그다음에 불출마 이 두 가지 불불이 아마 그날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불체포 특권은 너무 좀 저는 뭐 아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갑자기 던진 거고 불출마도 사실은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반정치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은 불체포 특권과 불출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편지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 들으라고 한 얘기고요. 전 이번에 한동훈 장관 그 행태를 보면서 그동안 제가 간본이가 간동훈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반동훈입니다. 반동훈. 반동은? 반 이재명, 반 민주, 반 운동권을 들고 나온 거예요. 네, 반동훈이다. 네, 반동훈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재명 때리기만 하는데 네. 전 이거 가지고 총선까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매우 참 위태로워 보인다. 비대위가. 네. 좀 그렇게 비대위가 봅니다. 위태로워 보인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는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나 그동안 맨날 질문만 받아왔는데 오늘 민주당 향해서 내가 한번 질문해 보겠다. 언제 질문만 받아왔어요. 예? 본인이 장관하면서 질문 제일 많이 한 장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 그 아까 김영배 의원님 질문에 예. 본인 예. 혼자 궁금해하세요 이런 예. 것도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되물어 본 거예요. 예. 그리고 매번 제 들었던 지적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장관이 질문을 하세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맞아요. 나는 질문을 받아보기만 했지 예. 해본 적은 없다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도 공격이었어요. 근데 좀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앞말하고 뒷말이 잘 안 맞는데 네. 자 일단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민주당 검사 싫어해요? 검사 안 싫어합니다.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정말 네. 일선의 검사들은 네. 집도 못 가요. 뭐 우리가 근로기준법 얘기하지만 네. 근로기준법 자체가 없는 데가 검사 사회지 않습니까? 형사부 검사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검사들을 우리가 왜 싫어합니까? 네. 저희가 비판하고 예. 비난까지 한다라고 하는 검사들은 뭐냐면 수사 권력을 가지고 놀고 그 수사 권력을 사유화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는 그 뭐라고 하죠? 정치 검사들. 그렇죠. 정치 검사들을 네. 저희가 비판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검사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자, 두 번째.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 자, 1번. 이재명 대표를 절대 존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뭐 어디 북한도 아니고 뭐 어디서 그 절대 존엄이라는 얘기를 나와요. 저는 민주당에서 절대 존엄을 모신다는 얘기는 세상 처음 들어봤습니다. 절대 존엄이었으면은 네. 이렇게 뭐 신당 창당 이야기도 안 나올 것이고요. 네. 뭐 삼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절대 존엄이라 생각하는 거는 한동훈 장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의견이 좀 다른 게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좀 사당화돼 있다라는 논란은 뭐 부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론 반대 의견도 있지만 네. 지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동안에 그 문제제기 되었던 거 뭐 책임 정치 이행하라 뭐 여러 가지 반성하자 성찰하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퇴원해서 돌아왔을 때 막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행태를 비판을 한 건데 전 여기서 한동훈 장관한테 바로 역공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네.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 또 절대 존엄으로 하는 건 똑같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럴 때는 자신들의 잘못 좀 인정하면서 바로 치고 들어가기 전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그 검사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한 한동훈 장관의 요 워딩은 네. 매우 유치하다. 되게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보시면요. 검사 사칭했다라는 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전과인데 뭐 그것도 네. 뭐 여러 가지 시민운동하다가 얻었다 뭐 논란이 많은 거고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검사 사칭 자체가 팩트의 그렇죠. 오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네. 뭐 예를 들면 뭐 추정 60분인가 어디를 네, 하면서 네.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저는 그거죠. 정치인들은요 일반론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서 침소봉대를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소위 말하는 지저분한 싸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뇌구조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뇌구조 그리면은 진짜 100% 이재명으로 차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식사 시간 뭐 먹을까 이런 것도 없고 100% 이재명. 이재명, 저 한동훈의 뇌 속에는 거의 스토커 100% 수준입니다. 스토커. 거의 스토커. 이재명 모든 스토커다.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갖고 본다. 그러니까 뉴스도 네. 김건희 여사 뉴스나 국민의힘 뉴스 안 보거든요. 네. 안 봐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 것만 맞아요. 보는 건데 민주당의 얼굴은 좀 이재명 대표니까 자나깨나 이재명 대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문제다. 아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면은 국민의힘을 생각하셔야죠. 네. 국민의힘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네. 민주당 바로잡을 생각만 하는 민주당 겁니다. 바로 민주당 민바세를 하세요. 민바세. 민바세. 그러니까 뭐 선민우사 새로운 진책 하나. 민바세 하면은 제가 뭐 정바세니까 대화해 드릴 보겠습니다. 거예요? 예. 넘기는 건 안 아니고요. 되고, 대화는 해보겠습니다. 예, 대화는 저도 해보고. 동의하는 게 선민후사 얘기하잖아요. 예. 선민주당 후사예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시작부터 민주당 욕만 하고 들어가는 좀 거예요. 심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예. 정말 민생이 어려우니까 이거 극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후에 민주당 비판에도 국민들 다 받아들입니다. 아 한동훈 비대위원은 좀 다르구나. 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평가도 하기 직전에 선민주당부터 해버린 거예요. 네. 선민주당 공격 이러고 네. 들어가다 보니까 네.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아니 않을 수 그러니까 없는 지점이다. 임요한 위원장 왔었잖아요. 의사입니다. 네. 청진기를 대야 됩니다. 환자의 환부에 대고 의사가 듣고 네. 진찰을 하고 약을 줘야 되는데 한동훈 지금 검사는 네. 의사는 아니지만 네. 청진기를 네. 이재명 대표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20년 전 과거에다가 지금 청진기를 갖다 대기 때문에 네. 이거 너무 하잖아요. 네. 너무 뜬금없고 유치하다. 네. 요걸로 정리하면 됩니다. 아주 유치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자의 질문은 국민의힘이 네. 검사 출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와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니 국민의힘이 검찰당으로 변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국민의힘이 검찰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었는데 민주당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사칭 존엄 얘기가 그때 네, 나왔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묻는 말에 정확한 답을 안 한다. 아 그게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겁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한테 역공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예. A를 묻는데 Z를 얘기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아니 제발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물어보면 안 됩니까? 이런 태도가 예. 결국 한동훈 장관의 태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판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네. 저는 기자들의 질문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대신해서 물어보는 예.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비대위원장이 되기 직전에 그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 민주당이 이렇게 질문하라고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했단 말이죠. 네. 이거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라는. 공정하게 양쪽을 다 얘기해 주세요. 질문 그렇죠. 잘할 때는 검사하셔도 되겠어요. 여기까지 합니다. 참 그러니까 저는 잘했어요와 못했어요가 두 개 다 상존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 나오면 저 잘 모르는데요 라고 딴 데 봐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오늘 며칠 차죠? 3일차 정도 되는 겁니까? 3일차에 평가가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줄세우기식 평가와 다수 대중의 평가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본회의가 열립니다. 네. 본회의에서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표결 처리가 되는 거죠. 돼야죠. 돼야 되는 거죠. 그 뭐 필리버스터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필리버스터 하면 네, 필리버스터 한대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소문만 의미가 돌았어요. 없어요. 어제 예, 의미가 소문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된다라고 네. 지금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사실 우리 헌법에서 주장하는 그 대통령 거부권이 네. 자신의 그 가족에 대한 수사까지 거부할 수 있는가? 네.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쟁점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 거부권은 실제로 국민의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거나 네.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예. 지금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게끔 네. 해석의 여지를 조금 두고 열어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헌법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법을 잘 아시는 대통령께서 네. 본인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이것이 다시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거부권을 네. 행사했을 때는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인데 네. 이분이 과거에도 사면권 남용할 때도 김태우 청장 그대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에서 출마시켰다가 네. 18%로 심판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면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용해서 최은순 장모도 사면해주면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전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하고 네. 마치 사면권 가지고 최은순 장모 풀어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거고요. 네. 결국 저는 이렇게 되면 뭐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부권 정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헌법은 뭐냐, 네. 대통령 뽑고 네. 국회의원 뽑아서 사법부가 있고 삼권 분립으로 우리가 이 헌법의 골간을 이룹니다. 이 골간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은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 민주주의 정치, 우리 법치주의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을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거부권 행사하면요, 네. 국회가 네. 바로 제의 붙여가지고 바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표가 부족하잖아요. 국민의힘에 이탈표가 있어야 되는데 될까요? 다행히도 이제 무기명 투표고 예. 출석의 3분의 2거든요. 예. 그래서 요건이 그렇게 또 어렵진 않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공천 과정도 그 사이에 예. 다 판단이 끝날 거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 국회 내부의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그 용퇴 이야기나 결국에는 세대 교체 이야기나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예. 배제하는 예. 이런 행위들을 김건희 특검법 제2 요구 이후에 할 것이다라는 예. 그런 평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칼질을 해버리면 네. 반란표가 생겨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되고 난 이후에 예. 진짜 반란표가 나와서 제2 요구가 붙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명이 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 꽁꽁 숨겼다가 예. 200석이 확보가 안 된 이후에 예. 그러니까 거부권이 행사되고 국회 문턱을 모두 넘어버린 이후에 그때 칼질을 할 것이다라는 근데 평가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천에 이제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프로세스가 있고 미루겠죠. 최대한 그래봐야 미루겠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제의 요구를 하는 게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15일 이내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사하는 거고 거고 행사하고 나서 제의 붙이는 거는 그건 규정이 없기 규정이 때문에 없긴 이제 그건 하죠. 이제 국회가 선택하는 예. 건데 예. 전 이렇게 봐요. 예. 지금도 시나리오가 많잖아요. 그 경우의 수 변수가 많습니다. 장난 아니게 되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할 때는 심플하게 하면 돼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15일 안에 대통령 예. 거부권 하시고 예. 한다고 하니까 예. 하고 나서 국회가 빨리 소집해서요. 네. 그냥 표결 붙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네. 무기명으로 하는데도 국민의힘이 이걸 부결시킨다. 예. 어떻게 하면 되냐? 총선에서 예. 어마어마한 심판을 또 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예. 그리고 예. 특검법 또 올려서 예.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월 총선 이후에 다시 아니, 특검법 원칙대로 하면 돼요. 복잡할 때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우후죽순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인사들은 지금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 그 국민들은 그건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입 밖에 안 꺼내서 그렇지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네.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까? 이런 거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실제로 거부권 행사하고 제2요구까지 부결된다면 네. 이거는 국민의힘은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조차 꺼버리는 행위가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도 김건희 여사 지키라는 그 네.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보냈다는 그렇죠.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건의수호를 외치다 보면 건의수호. 이거 예. 그대로 망하는 테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예. 총선 앞두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죽 불안하면 예.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비판받아가면서까지 예. 데려다가 쓰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거의 뭐 절벽 끝에 지금 서 있는 심정이고 뭐 이순신 얘기도 하시던데 네.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굉장한 시험대가 된다고 봅니다. 시험대가 오히려 된다. 국민의힘을 더 궁지로 몰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시험 보게. 예. 그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그 이준석 대표가 어제 라디오 출연을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은 공천 학살이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영남 등등의 공천 학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는 김건희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어요. 오늘 이제 잠깐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제 뭐 주어 생략한 채로 여러 가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공천 학살에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애매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못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서워서. 공천 예. 학살을 해도 네. 비명 한 번 행사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왜냐면 악소리도 못하고 죽는 그럼요. 상황이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죠. 예. 왜냐면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권력이 한동훈 장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 원래 악소리 내가지고 이렇게 비명 행사도 하고 이준석 신당으로도 빠지고 새로운 예. 정당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권력을 잡으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오다한 거 그대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내가 악소리 해가지고 반발했다가 괜히 예.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예. 더 큰 일 치르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예. 내가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 한들 예. 악소리 못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국민의힘에게는 뭐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 이후에는 충분히 공천 학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 자체는 갖추어졌다. 그만큼 강력한 권력과 권한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쥐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천학살이라는 거는 과거에 MB 정권 때도 이방호 사무총장이 싹 한번 정리를 했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 잔혹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도장을 통해 가지고 네. 정리하겠죠. 공관위원장 누가 오냐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요. 로얄 럼블이라는 그 레슬링이 있습니다. 네. 그 위에 한 20명이 올라가지고 서로 그 링 밖으로 던지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최후 남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인데 예, 예. 거의 로얄 럼블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다 꺼내고 있는 예, 중이에요. 아니, 통제 불가능 속에서 네. 거기도 힘센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스타 플레이어도 막 3명이 들러붙어가지고 막 던집니다 밖으로.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네.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착각하지만 예. 이 지지율과 이 총선이 폭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의원들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통제 불가능성 속에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권을 가지고 뭔가 정리하는 듯 하겠죠. 그럼 정리당한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들 나가가지고 최소한 자기가 못 먹는 밥상에 뺏어 오든지 침이라도 뱉는 거예요. 죄라도 뿌리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이제 민심 속에서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은 로얄 럼블이다 저게 봅니다. 그렇게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날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검법이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처리가 될 거고 이준석 전 대표 아까 와서 가기로는 뭐 말은 안 하겠지만 뭐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멘붕 수준의 어떤 뭐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요. 예, 뭐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뭐 주어는 없었어요. 주어는 없지만 상당한 패닉이 올 거다. 그것이 뭐 국민의힘일까요? 뭐 누굴까요? 누구에게 패닉이 오겠습니까?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그러니까 네? 서로 못 믿을 상황이 되는 게 가장 불안한 것이 저는 정당 네. 생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대통령이 설사 거부권을 행사한들 국민의힘에서 누가 이탈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불안한 심리 속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사실 어떠한 방식을 써서로든 그 표단속을 시작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튀는 행위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게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다. 근데 결국에는 이번 그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요건 자체가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네. 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던 과거를 되새겨서 본인들도 그렇게 주장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참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정치하게 판단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 같아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뭐 페이스북에 측전무를 꺼내기도 했거든요. 그 옹립하는 날이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선을 앞두고 성역 없는 수사를 앞세워서 사정 정국을 만들어야 하는 숙명인 팀에 있어서 특검법 뭐 등등의 얘기를 쭉 하면서 금기시되는 논쟁을 이제 이준석 대표는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금기의 대상이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도 우리가 뭐 유죄를 막 이렇게 추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지점은 왜 그렇게 날카롭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밀었고 거기에 네. 박수받았던 윤석열 검찰 사단들이 왜 이제 와서 본인들에게 수사를 받을까? 쉽게 말해 공수교대가 되니까 이제 와서 너무 노매너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예외인 것처럼 성역화하고 뭐 특검은 악법이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외부에서 그런 얘기 한다라면 충분히 뭐 문제 제기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 특검팀에서 수사 검사였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수사팀장이었어요. 그 박영수 특검은 지금 구속돼 있지만 네. 정의의 화신으로 다 국민들이 박수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식의 그 이중잣대 이거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해야 될 것은 순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순리를. 네. 근데 순리를 거스르고 민심과 배치되는 쪽으로 계속 가면요. 이 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한 방에 정리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공덕들을 저는 한 방에 무너뜨린 사실이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을 보고 악법이라고 했던 네.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정의의 화신이었어요. 자기 지금까지. 부정이죠. 자기 네. 부정. 자기 부정이다. 그리고 나서 특검도 다 해놓고 본인은 있는 그 수사 권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보니까 자기네들 수사해야 되니까 이건 악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접근하는 심지어 것 자체가 그때도 수사 브리핑했던 이규철 특검보 제가 목도리 색깔까지 기억납니다. 그때 매일 와서 했어요. 매일. 진짜 자기 근데 뭐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도리 색깔까지 나는데 기억나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법조 오래 한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네. 옛날 선배 그 저기 온로비 특검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야 20년 전 얘기를 이제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그때는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도 없었고 검사들이 술 먹다 얘기해주고 뭐 이러던 때야. 그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뭐 그걸 가지고 독소 조항이네 언론 브리핑하면 안 되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판받아야 되는 게 상대에게는 독을 막 주입해요. 네. 자신들한테는 이게 막 독이니까 독소 조항이다 이런 식으로 이율배반적으로 하는 것은 네. 이거 정말 좀 국민들 앞에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를까. 네. 특히 지식인들 네. 그리고 배웠다는 사람들 법률 전문가들이 이따위 소리를 하면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국민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아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시는 청년들이 힘을 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좋은 정치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사실은 탈당 선언을 하고 이제 신당 창당 창준이를 이제 띄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연설문은 어떻게 보셨고 이 배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전용기 원하시죠? 사실 용기 있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그래도 보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왜냐하면 게임 체인저가 됐어야 될 그 기자회견이었는데 네. 그 정도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보수 지지자들 층에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준석 신당으로 향해야 될 그런 시선들이 좀 덜 간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 저는 이르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신당이 실제로 떠오르려면 네. 한동훈 장관의 검증이 일부 이루어지고 나면 저는 새롭게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을 좀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한동훈 장관은 이제 내려갈 길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본인이 불편해하던 진실들을 막닥뜨려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이 검증에서는 내리막길밖에 없기 때문에 한 10일, 15일 이후면은 다시 이준석 신당이 붐을 일으킬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보수 지지자들 네. 측에서는요. 보수 지지자 측에서는 보름 후에는 이준석이 뜰 거다. 다시 한번 네. 이슈를 가지고 올 거다. 키가 네. 될 수 있다. 자, 신인규 우리 창당준비위원장 동료가 됐어요. 둘 다 창당준비위원회. 저는 이제 민심동행 민심동행, 창준이고 네. 이준석 대표 쪽은 개혁신당, 개혁신당. 네, 창준이를 아마 이제 예, 지금 만들고 예, 있는 걸로 예. 보이는데요.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을 다 보면서 네. 참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에는 지금 양당에 대한 지친 그 마음들이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저는 기대감은 확인이 됐다고 보는데 네. 지금부터의 저는 이 새로운 정치 세력들, 뭐 신당들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이준석 대표 자신한테 달려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민심동행 같은 경우에는 또 제 자신한테 지금 달려 있다. 결국 네. 국민들이 이 정치의 길을 인정해 주셔야 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명백하게 비토 정치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준석 대표는 항상 이제 평론도 많이 했고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들으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럼 그 다음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건데 네. 그럼 비전을 명확하게 내고 그게 국민들한테 선택까지 이어져야 전 이번에 성공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인물과 메시지 네. 이 두 가지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네. 이 인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인데 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치 공학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진다면 소위 말해서 이준석 대표는 좋지만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배지를 달기 위해서 몰려든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거 국민들은 정치 공학으로 평가해서 굉장히 냉정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메시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좀 이념을 좀 순수하게 가져가자는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는 아마 좀 더 이렇게 큰 사람들을 모으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바른미래당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당시에도 내부에서부터 이게 기스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합의는 하죠. 최소 강령. 그러면 아무것도 합의가 안 한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들마다 직접적인 이런 대안을 내기가 참 어려워진다.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의 벽을 만약에 넘는다면은 저는 성공할 것이고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못 넘어가면 이거는 뭐 기대보다도 못할 위험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기 당대당 통합 얘기도 하던데 민심동행 창준이하고 개혁신당 창준이하고 당대당 통합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달려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행보를 지켜봐야 예.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고. 예컨대 뭐 금태섭, 뭐 류호정, 양향자 이런 정치인 류하고 결합하게 된다면 민심동행 같이 못한다 이런 거예요? 저는 금태섭 의원이 지향하는 정치와 제가 가는 정치는 완전히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치는 지금 3월 달부터 창준이를 시작해서 네. 이번에 이제 창당까지 하셨는데 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그 진정성을 제가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정치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네. 그렇다면 같이 하기는 어렵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만약 같이 하겠다. 네. 그럼 그 원칙에 따라 같이 하시는 거고 저랑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제 길 가는 거고. 제가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제 미래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미래로 오늘은 가자가 제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정치가 미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 이준석 대표가 답을 해야 된다 봅니다. 왜? 이준석 대표가요 정치를 12년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12년을 했으면은 아무리 나이가 젊고 좀 이렇게 일찍 시작을 했더라도 전 이준석 대표는 미래라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이분은 과거 아니면 현재 전 요 두 단어가 오히려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만들었고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끈 네. 상당히 능력을 발휘했던 전 이분을 미래로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서사를 통해서 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서사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전 어제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그 당에서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를 보면 굉장히 그 사적 감정도 많이 배어 나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좀 사감이 많이 들어간 정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새롭게 지금 나서실 때는 조금 더 국민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까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요? 이준석 대표 신당이요. 왜요? 왜냐하면 당연히 뭐 아니, 민심동에도 민주당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예. 민주당 입장 이런 걸 떠나서요. 예. 그냥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준석 신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이준석 대표의 정치 스타일은 저랑 절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향점도 저 죽어도 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가 미래다 이런 것도 절대 전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게 새롭냐 이것도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이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거대 권력을 거부하고 나온 겁니다. 뭐 우리가 조금만 돌아가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에게 토사구팽 당해서 실제로 본인이 가야 할 방향이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 거대한 권력을 거부하고 나오는 이 용기를 충분히 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뭐 가치해가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새로운 아젠다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잘 못했던 부분들은 조금만 두둔을 한다면 현실에 순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 기득권 권력과 현실에서 공존하기 위해서 일부 마음에 안 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결정들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이제는 권력자에 맞서서 새롭게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도 현실에 순응하는 정치인으로서 한번 잘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잘 되는 방향점에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같이 실제로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붙어서 한동훈 장관하고 한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세대 교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했으니까 저는 진정성을 응원합니다. 왜냐면 전 다원화 시대 정신 속에 다당제를 지향하니까 다 같이 나와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 진정성이 있는 응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라는 키워드가 과거에 바른 미래당도 있었고 굉장히 정치권에서 많이 썼던 용어고요. 미래라는 말이 내려면 아직 안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근두근 걸리면서 과연 이게 솔직히 한동훈 장관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는 미래라는 표현 써도 돼요. 예측이 안 되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의 정치는 이준석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이상한 미래인데 제가 볼 때는 이상한 미래인데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전 정치를 오래 해왔고 많은 공로를 저는 세웠다고 보거든요. 물론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은 잘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이미 많이 이루어진 정치인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서사를 기반으로 정치하는 분이지 이분이 미래를 갖고 와가지고 두근거림과 설렘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사형 정치인이 미래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는 조금 요게 컨셉이 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어제 눈여겨봤던 것은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과의 경쟁을 선언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거는 이준석 대표한테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과의 경쟁을 외치는 순간 차기 권력 구도로 들어갑니다. 그럼 권력 투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요. 한동훈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독하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시고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이제 뒤로 밀어버리고 뭐 책임도 안 묻고 이제는 한동훈과의 경쟁 관계로 해서 국면을 넘긴다? 저는 그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메시지 중에 미래라는 거하고 한동훈 장관과의 경쟁 관계를 설정한 부분만 빼고는 뭐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국민들께서는 한번 평가를 더 하실 것이다.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는 오늘은 무축천을 옹립하는 날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그리고 그 옹립하는 날에 맞서서 앞으로 금기시 되어 있던 그 논쟁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 선포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날이다. 오늘부터는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권력을 향해서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젊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역화되어 있는 것들과 싸우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결기 있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포문을 연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저는 응원한다고 얘기하는 응원한다고 하고 응원만 하면 안 되고 민주당이 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에는 정치 지향점이 너무 달라요. 아니 이준석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국회 아니라 내에 힘이 성역화되어 많으시니까. 있는 그렇죠. 네, 대한민국 안에서 성역화되어 있는 이 영역들을 향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고민이 많아요. 저도 아까 현실에 순응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아니 말씀드렸던 청년이 게 현실에 순응하면 어떻게 너무 순응했다 그렇다고 순응했으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도전적으로 어떤 걸 변화시켜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고 실제로 도전적으로 좀 더 뛰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과거처럼 권력에 줄 서는 시대는 갔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권력에 줄 많이 서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그래요? 뭐 민주당도 뭐 다르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누구한테 그렇게 줄을 섭니까? 민주당 제가 보기엔 공천권자. 아니 뭐 양쪽 공천권자? 다죠. 이거는 다 사실 똑같죠. 지금 뭐 이낙연 신당 나오고 뭐 이재명 대표 당권 도전하고 사람들이 막 이재명 대표 막 사표 쓰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에 줄 서는 거에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사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새롭게 판을 좀 짜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 하나의 매개점이 사실 이준석 신당으로도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하는 겁니다. 서울에 보면 우리가 봤지만 그 줄 선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줄 안 선 사람들 죽일 사람 됐잖아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 지금도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검찰 정부를 보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사실 청년 정치인들한테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가 늘 현실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뭐 현실 얘기하는 거를 뭐 막고 싶지는 않은데요. 또 인간이라는 본성상 현실 얘기하다 보면은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원칙 있는 일을 가서 원칙 있게 승리하고 원칙 있게 패배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전 다시 쌓아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새로운 정치 세력 만들겠다고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네. 배지 그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실패합니다. 근데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덤비면요. 본인도 달아도 본인도 사는 거고 네. 본인이 설사 죽더라도 그거는 유의미한 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도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 회동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것이고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필두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뭐 권력 싸움 민주당 안에는 없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뭐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거 우리끼리 바로 잡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우리끼리 토론하고 설득해서 민주당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보자. 이거는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아바타 보내가지고 비대위원장 시키고 나서 칼질까지 다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검찰은 어떻게든 민주당 괴멸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뭔가를 바꿔보자 이럴 시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정세균 대표도 그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이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으는 사실 결의를 오늘 하는 거라고 저는 네. 봐서 주요 내용들은 결국에는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괴결될 것이지만 네. 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할 것인가 어떠한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인재 영입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저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 검증 과정에서 좀 분란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검증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친명 비명 이 이야기는 너무 프레임이고요. 왜냐하면 네. 뭐 비명들이 많이 잘라졌다 이 네. 얘기는 사실 해당 행위한 사람들, 경선 불복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예. 사실 민주당은 굉장히 좀 많이 분리됐다가 합쳐졌다, 예, 분리됐다 예. 합쳐졌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려면 이런 것들을 용서할 수 없는 기준을 정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비명들이 잘려나갔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 거지 네. 절대 그것은 또 빠져들면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에 파렴치한 범죄 사실들이 있다면 과감없이 잘라야 되는데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못한 부분은 있다. 이거는 재검증을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께 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정말 충격이었어요. 배우 이선균 씨가 네.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사실은 외신들도 엄청나게 기사를 많이 쏟아낸 뭐 이런 상황인데요. 조국 전 장관도 뭐 이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 마약 사범, 마약 수사 뭐 이런 것들도 좀 변론하시나요? 그렇죠. 마약 사건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이 어떻게 사건이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또 소비되다 보면 네.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유족들도 엄연히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조심해서 다루고 또 언론도 다룰 필요가 있다. 이거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수사 과정에서 특히 공인들에 대해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사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그 피의 사실에 대한 혐의점들을 막 내보내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걸 소비시키는 거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이성균 씨도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네. 그것이 좀 안타까운 이 결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네. 전 이런 수사 관행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번 지적됐던 거거든요. 조심해야 된다라고. 근데 이것이 또 이제 과거로 좀 소급되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마약과의 전쟁 이제 선포하면서 네. 네. 이제 마약 수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올리기로 이어지면서 여기에 무리한 수사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을 소거하고 좀 이런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좀 남은 분들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마약한 거 우리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 연예인들이 마약하고 범죄를 저지른 거는 네. 그 범죄 사실이 소명됐을 때 실제로 그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나서 보도가 2,800건 이상 나왔다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며 이성균 씨가 경찰에 불려갈 때마다 왜 우리가 그 포토라인에 선 사람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 인생만 망가진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 인생까지 다 망쳤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를 보고 어떻게 본인이 참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식으로 피의사실 공표나 그리고 이미 뭐 확신범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게 그 특히 특수수사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네. 이런 공인들에 대한 수사는 특수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 마약 관련 수사지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또 역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네. 특검법에서 알 권리를 우리가 알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건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는 편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언론 공표 조항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섞어서 보면은 네. 국민들께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피의 사실, 그러니까 결국엔 재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에 있기 네. 때문에 변호사 조력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 헌법에서 보장한 방어권입니다. 네. 이거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다 우리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니까. 아니 억울한 수사 당해가지고 무죄 나오면 그 사람 피해자예요. 무죄 수사 무죄 네. 받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네. 특검 관련해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 그것도 현직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다른 것이다. 요건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공인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거지 사실상 공인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게 성시경 씨가 어디 네.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연예인은 어떻게 보면 광대다.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해주는 건데 이 사람들을 셀럽이죠, 셀럽. 그래, 셀럽이죠. 왜 이 사람들을 그 정치인들처럼 공인의 영역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이거를 왜 우리가 전체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발언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한 기준을 적용하죠. 그럼요. 과하게 하고. 정치인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권한을 대신 이행하는 권력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공인으로 봐야 되고 이 사람들의 도덕성 기준은 한없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최욱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덕성 기준이 높은 직업이 연예인이다. 한국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 그동안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제 검사들이 이제 1차장, 2차장, 3차장 티타임 하면서 기자들한테 슬쩍 흘려주고 그것도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무죄 나도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일단 알려진 사실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도 많았었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티타임 없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부활시켰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계속 악용을 해오다가 막상 특검과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무슨 독소 조항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역대 특검 어디에서도 언론 브리핑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권력자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로남불인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는 성역이고 타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대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한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되는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뭐 마지막 하나만 가져가지고, 말씀드리면 결국 의사도 사람의 신체에다가 칼을 대고 손을 대기 때문에 엄청난 고도의 그 전문성과 윤리, 직업 윤리를 요구받는 거거든요. 네. 검찰과 경찰도 똑같습니다. 결국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갖다가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결국 다 수사하다가 돌아가시면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다가 그런 상황이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며 이게 지금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기존에 특수사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 돌아가신 것까지 우리가 접하지만 그거 돌아가시게 만든 검사들 책임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다 와서 정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사회가 너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지 맘대로 하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김홍일 방통위원장만 하더라도 김순경 사건 검찰 내에서 정말 잘못된 수사로 해서 다시는 이런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억울한 사건입니다. 그 살인 누명을 쓴 사람이 명예회복은 됐지만 처벌은 검사들은 안 받았어요. 벌써 사회에서 은퇴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선 때만 떠올려도요. 홍준표 그때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당시 수사하면서 죽은 사람들 몇 명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멘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시 재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수사 권력이 너무 남용되고 이 사람 공인을 수사하거나 만약에 뭐 새로운 셀럽들을 수사하면서 본인들에게 오는 스포트라이트 이거 자체를 차단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 살인하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무죄 무혐의 받고 그리고 심지어 이선균 씨 수사한 경찰은 승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좀 바로잡고 교정하는 것은 역시 정치의 역할입니다. 정치가 정상화돼야 사회 전반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핵심 키맨을
하셔야 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신선한 용기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11시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는 전용기 의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